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어제 늦게까지 릴레이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오늘 최종 담판에서 극적 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장환 장한대 교수, 최형두 경남대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이 드디어 새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이 다가왔는데요. 어제 밤 늦게까지 다 모여서 계속 협의안을 이끌어갔지만 끝내 결론 도출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문재인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최대의 이제 그 이슈였던 그 공무원 증원 문제라든지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부분 이 부분을 결코 이제 양보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사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당 부분 규모가 조금씩 이제 줄어는 가고 있지만 원안을 해치지 않는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문재인 정부 첫 해의 정책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반면에 야당도 사실은 이제 공무원 증원이나 이 최저임금 지원에 대해서 사실 원론적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제 협상에 들어가니까 이제 규모를 줄이는 데 좀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면 지금 뭐 막판 줄다리기가 있지만 뭐 조금 늦게라도 결국은 예산안이 이제 통과되지 않겠느냐. 총론에서는 이미 결정이 된 것 같고요. 네. 다만 규모 또 절차 이런 걸 두고 여야 간에 지금 힘겨루기가 어느 쪽이 뭐 예산을 많이 줄였느냐 또는 지켰느냐 이런 규모를 가지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오늘 밤 늦게라도 극적인 타협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규모 면에서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오늘 안에는 결정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규모 면에서 이제 줄다리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핵심 쟁점은 큰 입장 차이, 정책에 대한 큰 입장 차이였습니다. 근데 일자리라는 것을 누가 만들 것이냐? 일자리가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요. 경제 상황도 좀 이렇게 계속 좋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5년간 17만 명의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면 이 공무원 일자리를 위한 세금은 전부 국민 부담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간다는 걸 또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이런 것이고 그래서 법인세 부분도 지나치게 올리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최저임금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30인 이상 이하 기업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못 맞추는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데 기업에서 임금 주는 기업체 임금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선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심각한 부담 증가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30인 이상의 그 중소기업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형평의 문제도 생기고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직접 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장려 세제 같은 이런 또 사회보장성이라든가 이런 세제 개편을 통해서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우리 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야가 오늘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인식 속에 공동 인식 속에서 그런 쟁점을 좁혀가고 있다고 봐야죠. 네. 네. 이렇게 여야의 주 협상 대상이 예산안 쟁점만 8가지가 되고요. 또 누리과정까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원식 원내대표가 진행 상황이 60% 정도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접점을 찾은 부분 어느 부분인가요? 일단은 몇 가지 부분에서는 타협을 많이 이끌어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동수당 도입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일단 연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타협이 됐고 또 이제 그 규모의 문제이긴 하지만 뭐 남북협력기금도 한 800억 정도 삭감을 했고요. 또 건강보험 재정 지원 부분도 2,200억 정도 또 삭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여야가 어떻게든 타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공무원 증원 문제라든지 또 최저임금 인상 문제라든지 이거는 이제 지난 대선 때 여야 모든 대선 후보들의 공동 공약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는 그 방향은 이제 맞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예산의 출처라든지 또 절차라든지 이런 거에서 소위 보수와 진보 간의 이 시각차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예산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 이 혈세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타협점을 만들어 나간다면 근데 이제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이제 얼마만큼 이 반대의 강도를 높이느냐 같아요. 네. 만약에 지금 오늘 협상이 이제 타결이 안 되면 네.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당과 따로 이 막판 협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이 이제 좀 진통 끝에 좀 통과되는 그런 좀 급박한 모습도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여야가 대립하면서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것이 만약에 이 타결이 불발됐을 경우에는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네, 이 법정 그렇습니다. 시한을 넘기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 건데 아까 네네. 박 교수님께서는 오늘 늦게라도 뭐 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최 교수님께서는 뭐 극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기본적으로 여야 모두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제 국회 선진화법 이른바 이 국회 선진화법을 지난 2014년 실시되어서 정의화 국회의장 시절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던 그 새누리당의 이 국회를 다수당을 점유할 시절에 그 시절에 이걸 이제 연내 통과라는 이 기록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네. 그 스스로를 다시 이제 이 기록을 무너뜨리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이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네. 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지금 12월 1일 자정이 되면은 모든 예산안과 예산부수본이 그냥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이건 우리 국회법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인데요. 왜냐하면은 정부가 내년 초부터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안과 예산부수부안을 국회가 연말 11월 30일까지는 다 논의를 끝내서 12월 1, 2일 날 합의를 봐서 결론을 내달라는 이런 강력한 헌법적 국회법적 제한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해놨는데 그렇지만 이게 국회 정족수라는 게 있거든요. 과반을 못 넘기면은 서로 국회의장이 이게 자동 부의된 상태. 그러니까 이미 이게 12시가 넘으면 이제 이 모든 법안이 국회의장이 방망이를 두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표결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15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당이 민주당과 또 민주당의 우호적인 무소속이라든가 소수정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150명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국민의당이 상당히 중요한 지금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과 큰 차이 없는 이런 그 여당의 입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은 이 지금 현재 자동 부의가 되고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어서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가 이 합의를 위한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예산안 처리가 그 네. 선진화법 이후에 다 예산안 날짜가 지켜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재작년에는 한 48분인가 조금 45분 지나서 정도. 됐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3시간 조금 넘게 날짜를 어겼습니다. 근데 네. 이 어긴 게 여야 간의 합의가 다 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 부수적인 어떤 절차 때문에 조금 늦어졌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쟁점 법안이 끼어들면서 조금 늦어진 경우였지 여야 간의 예산안 합의가 안 된 적이 선진화법 이후에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야당이 여당 시절에 당시에 지금 여당이 야당 시절이었죠. 그 시절에는 합의에 의해서 어떻게든 예산안을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여대 야소 국면에서 그랬는데 이제 여소 야대 국면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당도 과거에 자신들이 야당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고 또 야당도 자신들이 여당 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한다면 오늘 밤 12시 안에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저는 당연한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봅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또 여야가 국회의원 세비 인상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야는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말은 했지만 부처진 수도 늘리고 이렇게 세비도 인상을 하면서 꼼수라는 비판을 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야말로 진짜 국회가 할 일 제대로 안 하면서 네. 밥그릇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아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제작 2년 전에도 한번 세비 꼼수 인상하려다가 한번 실패한 적이 네. 있었거든요. 국민 여론의 질타를 받았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추경 때도 그랬고 각종 그 법률 통과할 때도 그랬고 제대로 타협의 모습을 여든 야든 다 보여주지 못하고 네. 국채를 공전시켜 온 게 사실인데 지금도 이제 오늘 밤 12시까지 해야 되는 일에 이제 60%밖에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보면 과연 그 세비를 2.6%나 인상할 그런 그 소위 양심이 있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세비가요 주요 20개국 국가 중에 3위에 속합니다. 미국이나 유럽보다 국회의원들이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도 세금을 또 올린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지금의 그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을 보면
미국, 유럽보다 더 많은 세금을 받으면서 하는 일이 과연 얼마만큼인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여야가 그렇게 대치하더니 세비 인상과 관련해서는 바로 또 이렇게 합의를 도출하는 게 국민들의 눈살은 조금 찌푸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국정원법 개정안 논란도 한번 짚어보죠.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포기를 선언했는데 정작 이를 넘겨받을 기관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국가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심각한 공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벌써 지금 무슨 적폐 청산 이래 가지고 모든 공공기관 근데 어제 국방부 장관이요 국회에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그 비트코인 뭐 이런 해킹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사이버 수사 때문에 마비돼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고 현재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그 청산도 해야 되고 물론 법의 질서를 분명히 잡아야겠습니다만 옥석을 잘 가려야 됩니다. 가려야 되는데 지금 이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 때 국가정보원장을 하셨던 김성호 원장, 김성규 원장이 큰일 날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네. 대공수사와 대공정보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 수사와 정보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은 수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되고 특히 우리가 이제 우방 국가와 북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신 자산이라든가 아주 정밀한 그런 하드웨어적인 이런 것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걸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주로 휴민트라 그랬어요. 북한에 있는 우리 정보원들 또는 북한과 관련돼서 이렇게 기순한 사람들이나 또는 대공 혐의점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상당한 부분 이 정보를 얻습니다. 네. 네. 이 정보의 공백이 상당히 심각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민주당 정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정원장을 하셨던 두 분의 원장이 다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상당히 심각하고요. 저는 이 지금 국정원이 옛날 국정원이 아닙니다. 벌써 서훈 원장 때도 많이 바뀌었고 이전 원장 때도 이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요. 이제 지난 여름에 잘못한 일을 다 겨울 되면 폭로되는 세상입니다. 절대로 무리할 수가 없고 또 법원 검찰에서 수사 단계 또는 기소 단계, 재판 단계에서 무리한 수사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전 시절과 다른데 왜 이 문제에 이렇게 집착하는지 더구나 지금 검찰에서도 공안부에서 이제 이 대공수사 이런 걸 지금 적게 하려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럼 경찰에서 그런 능력이 있느냐? 경찰도 상당 부분 와야 됐습니다. 경찰의 부분 중에 하나는 또 무리한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 시비가 있었고요. 벌써 한 20, 30년 전 일이기는 합니다만 당시에 대공분실에서 얼마나 잔혹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까? 그게 남영동 분실이고 장안평 분실이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경찰의 그 남용 또는 고문 시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검찰, 국정원 이렇게 나눠놨던 것인데 이런 부분을 다시 이렇게 원점으로 이전의 국정원이 아닌데 국정원을 자꾸 이 무슨 죄악시에서 대공수사마저 그리고 대북정보마저 이렇게 수사 기능을 저하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얘기를 네. 들으면은 네. 국정원이 잘했는데 왜 국정원을 갖다가 뭐 이렇게 변화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간첩 잡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간첩을 조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이 수사권이 뭐 북한에 대한 정보 동향 파악 이런 거를 막는 게 아니거든요. 세계 유수의 정보기관 중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정보기관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역할 분담을 통해서 우리의 그 정보기관이 잘못된 그동안의 셀프 개혁한다고 그랬는데 변하지 않았던 것들을 법으로 좀 규정해서 북한에 대한 정보나 해외 정보들은 더 많이 수입을 접수를 하고 하지만은 우리 정치에 악영향을 끼쳤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하자고 하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그 대안을 어디서 할 거냐 수사를 경찰청 뭐 보안수사대에서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이 밝히지 않았던 거는 뭐 자신들이 좀 스스로 뭐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대안이 어디로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랬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지금 이제 교수님도 앞에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은 국정원의 수사권을 담당할 수 있는 게 경찰청의 보안수사대인지 네. 아니면 어떤 또 다른 기구를 둬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여야가 대안을 제시하고 네. 국정원이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경찰이나 이런 데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이제 국정원 개혁안이 국가안보의 포기 선언이다 이렇게 하면서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가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지난 한 10여 년 전에요. 10여 년 전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열린우리당에서. 네. 당시에 결국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못하고 일부 수정되고 예컨대 7조 3항의 뭐 이적 단체에 관한 규정이 광범하게 이른바 그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까지 적용이 되어서 뭐 이적 시비 이런 걸 나왔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이번에도 저는 바라건대 이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해서 국정원 체제 수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박 교수님도 염려하시던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러나 대북 정보력 또 대공 수사를 통해서 그 휴민트를 약화시키지 않는 이런 방안으로의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요. 이제 청와대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랑 대북 해상 봉쇄를 둘러싸고 또 엇박자를 연출하는 장면을 보였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해상 봉쇄에 참여한다. 그런데 정부는 또 이와 관련해서 논의한 게 없다. 그리고 국방부는 뭐 해상 차단과 혼동한 것이다. 이렇게 다 말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해상 봉쇄라고 하는 게요. 지금 이제 유엔 결의안에서 통과됐던 공해상에서 검문 검색을 강화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북한으로 어떠한 뭐 상선이든 뭐든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상당히 이제 군사적인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에요. 근데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물론 뭐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리긴 했지만 아직 우리에게 어떠한 공식적인 제안도 들어와 있지 않고 또 청와대에서는 이거 뭐 논의된 바조차도 없다 그러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이 NSC나 그 정부 차원의 이제 의견이 조합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심각한 엇박자를 보여주는 거다. 해상 봉쇄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직접적인 군사적인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을 한쪽에서는 합의됐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얘기한 바도 없다 그러고 이렇게 그 뭐 누가 잘못 얘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런 식의 엇박자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최근에 어저께 이제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발사 이후에 국민들의 이제 불안감이 이제 증대를 하고 있는데 네.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가 이렇게 다른 얘기하면 안 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혼란을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관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좀 일치된 목소리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이제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국정원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제 오늘 기각됐습니다. 네, 이렇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제동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법원의 판단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법원은 항상 우리 형사소송법은요 대부분 보면은 불구속 불구속 재판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구속이 됐다 안 됐다 이게 뭐 크게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엄살이고요. 네. 지금 최근에 그 여러 가지 그 구속 적부심에 대한 것에 대해서 뭐 정치권에서까지 특히 여당의 중진들까지 비난하니까 대법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재판의 독립에 대해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 법원이 엄정하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 수사가 이 사람을 과연 구속해서 재판에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미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은 그건 괜찮은 거거든요. 그건 그냥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지나치게 이게 뭐 법원의 의도가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고 다만 하나 보면은 법원의 판단에서 검찰의 수사가 좀 무리하다고 하는 짚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소명 정도로 보건대 뭐 이런 등등의 구속을 꼭 시켜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재판에 다툴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아마 이제 우병우 수사에 조금 이렇게 되면 그렇게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검찰이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요. 그건 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뭐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었는데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면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재소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 측에서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뭐 새로운 반전 카드 이런 게 마련이 된 건가요? 지금 이제 4일 날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하겠다고 검찰이 이제 밝혔습니다. 네. 네.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되면서 이거 좀 뭐 수사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롯데홈쇼핑과의 관계에서 부분은 이제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이 됐는데 네. 이후에 이제 GS 홈쇼핑도
소위 그 e스포츠 협회에다가 후원금을 냈다. 그리고 여기에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이야기가 있었고 네. 압수수색이 또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서 어떤 그 대가성과 관련된 진술이나 또는 증거가 이제 있느냐 이 부분이 우전수석에 대한 영장 재청구로 가느냐 아무래도 이제 검찰 쪽 지금 분위기를 보면 GS 홈쇼핑에 대한 이런 그 압수수색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뭔가 이제 그 다시 한번 영장을 갖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지금 수사 방향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 4일날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면 네. 어쩌면은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검찰 재소환 문제까지 박창환 장한대 교수 그리고 최형두 경남대 초빙 교수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